예, 안녕하십니까. 유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성복입니다. 앞서서 서기환 선생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너무 자세하고 또 본인의 경험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청구자료 분석에 있어서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기환 선생님은 주로 심평원 자료로 분석했었던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분석했었던 모든 연구를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공단 자료로 연구를 했었던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청구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해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자료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흔히 보건의료 관련된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데이터 종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데이터는 청구자료 말고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구자료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사실 아까 앞서서 서기현 선생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구자료가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이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를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 자료들, 유전체 데이터나 병원 EMR 자료와 같은 임상 자료, 그리고 그 외에 흔히 라이프로그라고 불리는 PGHD와 같은 그런 다양한 자료들이 잘 엮여서 같이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지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에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도 클레임즈 데이터, 청구 자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다 분석 해보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시간을 맡았는데요. 사실 공단과 심평원 자료는 청구 자료에 있어서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다르지 않은 자료입니다.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같은 자료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두 기관이 나뉘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공단과 심평원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포럼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의료 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두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종의 보험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험회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를 가입자들로부터 걷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반환해주는, 리임버스먼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 보험금 청구 내용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기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어떻게 지불되고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진료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 부담금으로 가입자들, 국민들이 진료비를 내고요. 진료비를 전부 다 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내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진료비를 어떻게 요양기관은 받느냐? 여기서 말하는 요양기관은 진료기관, 병원을 얘기를 합니다.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이 청구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즈 데이터는 이 청구를 건강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데의 보험금은 대부분은 가입자 자신이 스스로 청구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직접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진료기관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청구한 자료, 진료기관이 그러니까 나머지 진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리임버스먼트 받기 위해서 청구를 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분석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클레임즈 데이터가 됩니다. 이 클레임즈 데이터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심사 결과를 청구를 한
병원, 진료기관에도 통보를 해주고 그 심사 결과는 보험회사인 건강보험공단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구 자료는 병원에서 생성이 되어서 심사평가원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그리고 공단에도 그 결과가 동일하게 공유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사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심사 자료, 청구를 위한 심사 자료, 클레임즈 데이터는 공단에도 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클레임즈 데이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그 진료 심사평가 후에 그 결과가 공단에 오게 되면 그 공단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를 했으니까요. 진료비를 청구를 했으니까 그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병원에다가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진료비 지불 흐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심사평가원이나 공단이나 같은 클레임즈 자료를 보유를 하고 있고 앞서서 심평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단도 그렇고 심평원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클레임즈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혹은 기업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개방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나 기업체가 필요하면은 이 클레임즈 데이터를 신청을 해서 분석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심평원 데이터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최유정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즈 데이터의 장점은 이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전부는 아니지만 클레임즈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적어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로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에 대한 데이터, 전 국민에 대한 진료 내역이 모여있는 대표성이 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별 병원의 EMR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병원 안에서 진료받은 내용만 각 병원에 있는데 반해서 클레임즈 데이터에는 어떤 개인이 A라는 병원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B라는 병원에 전원이 되어서 B라는 병원에서 또 진료나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병원으로 옮겨서 뭐 팔로업을 받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연결을 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이 클레임즈 데이터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임즈 데이터는 RCT와 같은 그런 아주 정교한 리서치 데이터는 아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리얼 월드 데이터,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또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리서치 데이터는 제한적인 그런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안에서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데이터인 반면에 클레임즈 데이터는 실제 진료 현장,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생산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의 보건의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최근에 다시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클레임즈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분석을 해봤었던, 제가 연구했었던 클레임즈 데이터 분석 사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2019년도에 자마에 게재가 된 내용이고요. 앞서 서기현 선생님도 또 마침 갑상선암 연구 결과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서기현 선생님은 주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주로 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크게 두 가지 제가 연구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두 가지 연구 사례는 다 역학 연구입니다. 저는 원래 보건학에서 임상역학을 전공을 해서 역학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발생률이나 유병률을 구하는 역학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사실 저도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기현 선생님께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소시에이션 스터디가 아닌 역학 연구로서의 발생률을 산출을 하는 그런 연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중에서도 수술 후에 발생하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병의 발생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발생률을 구하는 연구이고요. 본 연구의 간단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미 2000
2014년도에 NEJM의 우리나라 클레임즈 자료,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갑상선암 발생률의 증가 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우리나라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 NEJM에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2014년도에 이게 NEJM에 보고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갑상선암과 관련된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증가가 이렇게 급격한 것이냐? 정말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검진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디텍트해내는 것의 현상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디베이트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디베이트가 있고 나서 학회에서, 우리나라 갑상선 관련 학회에서도 우리나라 초음파 검진과 같은 그런 검진을 증상이 없고 무증상인 경우에 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하는 등의 갑상선암 진단을 위한 그런 스크리닝의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추이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이 다시 NEJM의 그 다음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2013년, 14년 이후에 그 갑상선암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술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수술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보고자 했었던 것은 갑상선암 수술이 줄어들었다면, 증가하다가 줄어들었다면 그 갑상선암의 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다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갑상선암, 지금 여기 오늘 총무이사이시고 사회를 봐주신 유영원 선생님이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이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 뒤에 아주 작게 붙어 있는 기관인데 우리 몸의 칼슘 대사를 조절을 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서 갑상선을 절제해낼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갑상선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하시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적은 인시던스로 이런 갑상선암 기능 저하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기능 저하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칼슘 대사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때문에 바이타민 D나 칼슘 서플리먼트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실제로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생률이 갑상선암 인시던스의 변화,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본 연구의 분석 목적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공단 자료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단 자료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은 심평원 자료로도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17년도 공단 자료를 이용을 해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생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기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클렌즈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조작적 정의를 아주 구체적이고 제대로 구축을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을 한 조작적 정의에서는 총 3가지의 코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상병 코드, 그리고 수술이라고 하는 시술 코드, 그리고 처방 코드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상병 코드는 대부분의 클레임즈 자료 연구를 할 때 많은 연구자들이 다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 코드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레임즈 자료에 있어서의 진단 코드는 그 정확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정확성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상병 코드만 가지고서 조작적 정의를, 질병을 찾아내는 것은 밸리데이션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앞서 서경 선생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처방 내역이나 다른 시술 내역, 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처방이나 시술 내역이 있으면 그 질병을 찾아내는 데 더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갑상선암 수술 후에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드, 그 코드도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코드들, 갑상선암부터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으니까 갑상선암 코드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 이후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코드들,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다 전문가들의 토의를, 임상 선생님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수술 코드도 활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치료로 인해서 바이타민 D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된 처방 코드도 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 처방 코드 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조합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처방 코드, 수술 코드, 그리고 진단 코드, 상병 코드, 그것도 갑상선 암에 대한 상병 코드, 부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는 상병 코드, 그리고 액티브 바이타민 D의 처방과 관련된 처방 코드들을 이런 식으로 뭐 1A, AND 괄호 열고 1B, 5, 2A 괄호 닫고 AND 2B, 그러니까 1A와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과 2B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은 또는이라는 조건으로 연결된 경우에 갑상선암, 그러니까 갑상선암 수술 후에 발생하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라고 저희는 오퍼레이션 조작적 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시던스를 산출을 하는 역학 연구이기 때문에 조작적 어소시에이션 스터디에서는 사실 이 조작적 정의의 밸리데이션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절대값을 산출을 하는, 인시던스라고 하는 절대값을 산출을 하는 그러한 역학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작적 정의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모든 결국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한다는 것은 차트 리뷰를 했다는 거고요. 모든 병원 자료, 우리나라에서 뭐 그 2002년부터 2017년도까지 발생했었던 모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그런 차트 리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특정 의료기관의 차트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구축한 그런 조작적 정의대로 진료 기록을 뽑은 다음에 실제 차트 리뷰를 통해서 그 환자가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을 했었고, 확인 결과 저희가 만들었었던 조작적 정의는 대략 81.5% 정도의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완벽한 90% 이상의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트렌드를 관찰을 하는 데에서는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보고된 것처럼 사이로이드 캔서 인시던스가 증가하다가 2012년도 이후에 2013년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보고 싶었었던 주된 아웃컴인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갑상선암의 발생 패턴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13년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의 종류에도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2012년도, 13년도, 2012년도까지는 토탈 사이레덕토미, 그러니까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었을 때 전체 갑상선을 다 절제하는 토탈 사이레덕토미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 토탈 사이레덕토미의 수술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갑상선암 인시던스가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토탈 사이레덕토미의 그 수술률도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만 갑상선을 절제를 하는 파셜 사이레덕토미의 수술률은 2012년, 13년 이후에 더 증가를 해서 가장 저희가 분석했었던 최근 자료였었던 2016년도에서는 거의 유사하고, 아마 이 이후에는 이 파셜 사이레덕토미가 토탈 사이레덕토미보다 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마에 2019년도에 보고했을 때 같은 시점에 미국에서도 미국 암 등록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NEJM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갑상선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를 했고, 저희 자료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를 하다가, 인시던스가 증가를 하다가 2012년, 13년 그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이렇게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더 분석을 해서 정말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지, 더 증가를 할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청구자료 분석 사례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과제로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갑상선 암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인시던스를 산출을 하기 위한 청구 자료 활용이었다면 이것은 심윤내혈관 질환, 그러니까 acute MI와 스트로크의 발생률을 산출을 하기 위한 청구 자료를 이용을 해서 산출을 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생률을 산출을 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암의 발생에 대해서는 중앙암등록본부에 암 등록 자료가 모여서 암의 인시던스는 매우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레지스트리 자료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년 암센터에서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우리나라 암 발생률, 유병률 이러한 우리나라 암 역학 현황을 매년 보고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심뇌혈관 질환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레지스트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민 자료인 클레임즈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연구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도 조작적 정의를 잘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뭐 하나의 조작적 정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조작적 정의를 만들어 놓고 이 중에 어떤 것이 실제 심윤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었던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 코드, 상병 코드만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만들었을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증 (HMI에) 대한 조작적 정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진단 코드,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이 되어서 응급실에 내원을 한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 내릴 수 있는 혈액검사 코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혈액검사 코드가 상병 코드와 같이 활용이 되어서 조작적 정의를 만들었었고, 세 번째로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는 시술 코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상병 코드, 랩 코드, 시술 코드를 다 활용을 한 조작적 정의, 총 4가지의 조작적 정의를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조작적 정의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구 자료는 데이터 컨티뉴이티가 매우 큰데 데이터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이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서 흉통이 있어가지고서 동네 2차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동네 2차 병원에서는 그런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스텐트 시술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3차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처음에 어쨌든지 간에 그 2차 병원에 왔을 때부터 그리고 실제 시술 받고 치료받은 3차 병원까지가 청구 자료 상에서는 사실 2차 병원의 청구 내역과 3차 병원의 청구 내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별도의 자료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같은 환자의 acute MI 발생 하나의 에피소드가 여러 개의 기관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결국 분석을 위해서는 그게 별도의 MI 발생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이어진 하나의 발생이라는 것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번 에피소드 연결 분리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런 것이고요. 여러 병원을 거쳐가지고서 실제 하나의 그런 acute MI 발생 혹은 스트로크 발생이 여러 개의 병원에 연속되어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하나의 발생으로 연결하고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또 별도로 거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또 발생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이번 에피소드를 연결하고 분리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도 마련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률의 변화에 대한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계인 상병 코드만 쓴 발생률이 우리나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요. 두 번째인 상병 코드에 랩 코드를 같이 쓴 조작적 정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절대값 자체가 줄어들긴 하지만 트렌드는 비슷하고요. 시술 코드를 사용을 한 경우와 시술 코드에 랩까지 포함을 한 경우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에이지 어저스트가 된 인시던스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한데 2011년도에 갑자기 큰 폭으로 이렇게 인시던스의 발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분석상에 있어서 처음이 결과를 봤을 때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코드상에 실수가 있거나 정리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고 다시 재분석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에러는 없었습니다. 실제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보는 심장내과 의사가 아니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장내과 선생님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바로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왜냐면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감 지급 사업이라고 해서 심평원에서 예를 들어서 진료기관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진료비 리임버스먼트를 할 때 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런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병원에 대해서는 좀 덜 주고 하는 가감 지급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하다가 2011년도에는 그것을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 전 모든 의료기관으로 그 가감 지급 사업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장내과 선생님은 이 결과를 보시고서는 아마도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인센티브 가감 지급 사업이 시작이 된 해여서 이때 아마 이 해에 2011년도에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 급성 심근경색증 코드를 이렇게 상병 코드를 청구할 때 넣는 것을 신경 써서 함부로 넣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넣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청구 자료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고 청구 자료는 말 그대로 청구를 위한 행정 자료였던 거고요. 기본 특성은 우리가 그걸 분석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구 환경이나 어떤 보험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매우 해석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즘 자료에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진단명의 정확성 문제에 대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파운딩 팩터를 잘 어저스트하는 것이 서기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우리가 관찰 연구에서는 컨파운딩 팩터에 대한 어저스트 매우 중요한데 컨파운딩 팩터를 어저스트하려면 컨파운딩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죠. 청구 자료에는 뭐 검사 결과, 기본적으로 키 몸무게가 얼마인지, 뭘 먹는지, 신체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공단 자료에 있는 검진 자료를 연계를 한다면 이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건강보험 클레임즈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루어진 자료고요. 요 위에 있는 자료 사례만 연구 사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진행이 된 클레임즈 자료 분석 사례입니다. 대장암이 아니고 그 대장 내시경, 우리가 검진 목적의 대장 내시경 시술을 할 때 그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수면 내시경의 수면 마취를 내과 의사가 하는지 혹은 마취과 의사가 하는지 어떤 의사가 이 수면 마취를 하는지에 따라서 대장암 진단을 위한 스크리닝, 콜로노스코피의 합병증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클레임즈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마취 합병증, 수면 마취의 합병증이 어느 경우에 더 많이, 어떤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할 때, 그냥 소화기내과 의사가 할 때 어떤 경우에 더 많이 발생을 하는지를 봤었을 때 실제 분석 결과는 클레임즈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마취과 의사가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에 마취 부작용 발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마취과 의사가 제대로 마취를 못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을까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언제 마취과 의사가 수면 마취를 할까요? 마취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좀 위험한 환자들은 소화기내과 의사가 직접 마취를 하지 않고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마취과 선생님한테 컨설트를 해서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역학적으로는 confounding by ind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onfounding by indication은 정보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클레임즈 자료를 분석할 때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아웃컴 발생, 부작용이라고 하는 아웃컴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이 더 많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그런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건강보험 청구 자료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데도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클레임즈 자료의 분석의 팁 같은 것들은 앞서 서기현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데이터 연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패널 토의 시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넘어가고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감사합니다.